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생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 문성글입니다. 사진작가 구본차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입니다. 음악평론가 방은입니다.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미술도 하는 박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중환입니다. 미학자에게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새로 발견된 고분의 문을 따는 고고학자의 마음처럼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진, 건축, 연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 물어본 그들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보이는 라디오 3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안보계 귀싸대기요? 예, 본인이 그 표현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김종대 편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구국의 귀싸대기 김종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화면에 비친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컴플렉스가 심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만큼 심하진 않아요. 예, 그분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사진을 직접 고르시는 분이니까 어디 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진 법이 있습니까? 또 얼굴 부으면은 또 이렇게 의전도 조정하고 그런다고.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 외모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하신 거군요. 그런데 이건 뭐 제 탓 아닙니다. 이거 다 제가 네. 선택한 거 아니에요. 다 타고난 걸 어떡합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TV로 보시는 분들은 이 지금 테이블 위에 뭐가 놓여있나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그 아크릴 수세미입니다. 아크릴 수세미. 이게 저희가 뭐 광고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방송 시작 전에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이걸 저희들한테 하나씩 주셨어요. 네. 예. 그 사악한 마님이라고 이 국민TV 조합원이신데 지금 병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 안보를 청취하고 또 시청하시면서 우리들한테 꼭 전했었으면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크릴 수세미를 주셨어요. 문희정 아나운서가 이 수세미를 저희들한테 준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때를 이 수세미로 박박 닦으라 이 얘기입니다. 집에서 설거지 안 하죠. 저는 자주 해요. 저 자주 하죠. 그래요? 뭐, 우리야 뭐, 이제 조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설거지는 기본이죠. 그리고 우리는 좀 포스가 가정에서 떨어진다고. 우리보다 센 포스가 집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발언권이 약한. 얼마나, 이거는 저기 원피스 모양이잖아요. 그죠? 저한테 잘 어울리는 수세미 같지 않아요? 이거 저기 세제 없이 닦아도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달 후에는 이게 다 이 아크릴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우리가 설거지를 열심히 하겠다. 네. 또 이런 말씀으로 그 사악한 마님께 감사의 뜻. 그리고 또 병상에 지금 계신다니까 하루 빨리 또 다리 털고 일어나셔가지고. 네. 또 국민 TV 나오면 이런 떡고물이 있다고. 네. 이래서 좋아. 이게 항상
정이란 말이에요. 정. 열심히 합시다 우리. 네. 어떻게 그 지난 한 주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이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니 외교안보 이렇게 큰 뉴스가 없었던 한 주도 드물었던 것 같아요. 네. 별다른 뉴스가 없었어요. 네. 뭐 고만고만한 거지. 대한민국은 그냥 나라가 들썩들썩할 만한 사건들이 외교안보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좀 말하는 저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 국내 정치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게이트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일부 제 패친들께서는 어떻게 쥐를 잡는 덫을 놨는데 닭이 걸리냐 뭐 이런 식의 통제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하여간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이젠 우리가 대통령을 걱정해줘야 될 처지예요. 임기 반도 안 지났어요. 그렇죠. 지금 반환점도 안 들어온 이런 반환점도 상황인데요. 안 들어왔는데 마라톤 뛰다 반환점도 안 들어왔는데 벌써 지쳐서 저렇게 뻗어버리면 혹시 어떻게 될까? 아니 대통령은 괜찮은데 국민들이 문제 아니야.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게 참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자초한 건데. 그러니까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뭐 많은 기대를 표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평균만 해달라. 뭐 이렇게 뛰어난 업적 그런 건 기대도 하지 않으니까. 더 나빠지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그렇죠. 상식의 수준에서 할 일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혹시 이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이제 세월호 일주기에 가장 우리한테 큰 일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지난 뭐 목요일이 이제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추모 집회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놓고도 정말 그 경찰들이 또 제2의 이제 차단벽이 설치가 되고.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글쎄 뭐 저는 이 뭐 일주기 이제 추모 문화제로부터 어떤 촉발되는 어떤 우리 사회의 갈등이 또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태극기를 소각하는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이제 또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념적인 갈등 내지는 어떤 소수에 대한 어떤 다수의 배제 논리 쪽으로 이 주류 어떤 여론이라는 게 형성되고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꾸 외부 세력 들먹이고요. 외부 세력 들먹이고 뭐 촛불 광우병 시위에 그 어떤 불순함을 오버랩 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행동하는 시민들이 왠지 불안한 세력, 어떤 불순한 세력인 것처럼 이미지가 더 칠해지고 있죠. 참 그런 면에서는 역시 정상적인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이 세월호에서 이제 뭐 일부 시위대들이 이제 경찰과 충돌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시청 앞에 문화재에 갔습니다만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질문은 국가란 무엇인가? 그러니까요. 과연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점을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묻고 있는 겁니다. 또는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며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국가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이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또는 벗어버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질문이자 우리 스스로 존재에 대한 재확인이다. 이런 것들을 준엄하게 질문할 때 누군가는 답을 해줘야 되고 또는 답을 내리지 못할 때는 같이 그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어떤 위대한 항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런 어떤 상처 속에서 어떤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는 하나의 어떤 국가의 발전, 이건 정상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9박 12일을 외국 나가서 엉뚱한 소식만 전해오는 이건 비정상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저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의 중심에 정치 지도자와 시민이 만나서 토의하고 같이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런 정상국가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스스로 가장 많이 말씀하는 부분입니다만 본인이 사실 좋은 말은 다 했어. 말은 너무 아름다워. 그 말씀하신 거에 한 절반만이라도 3분의 1만 해도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피곤할 건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뭐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집회 현장에 대해서 또 이제 공권력이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또 차단하고 네. 또 일부 언론에서 자꾸 이제 거기 또 색깔론까지 들먹이고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슬퍼할 자유도 없는 나라가 돼버렸구나. 이런 네. 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밖에 없게 돼요. 글쎄, 그러는 와중에 보궐선거에서 지금 여당의 구호가 헌법 수호 세력이랍니다. 네. 누가 헌법을 위반했습니까? 이런 것으로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보궐선거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물론 네. 이번엔 재미 못 볼 것 같지만은. 근데 기억하십시오. 1975년에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됐는데 이 긴급조치 9호는 유신이 선포한 긴급조치 중에 가장 악명 높은 네. 그 긴급조치입니다. 이건 뭐 법도 아니에요. 국회에서 합의한 어떤 결의도 아닙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예요. 네. 그 내용인즉슨 헌법 개정이나 헌법 개폐 논의에 대한 모든 일체의 논의를 불온시한다. 네. 또는 또는 언론을 이것을 보도하거나 또는 방송하는 것을 네. 전부 금지한다. 네. 그러면 우리 집 앞에서 술 먹다가 술안주로 뭐 헌법이 그렇게 중요해 이런 식의 말 한마디 하면 잡아가던 그렇죠. 세상입니다. 네, 네. 만약에 뒷자리에 경찰서 정보과 형사나 아니면 중앙정보부 직원이 있거나 이랬다면은 보통 그 말 한마디 갖고 2년형, 3년형을 살았고, 네.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임혁당, 난민전 이런 사건들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 언도받고 즉각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무자비한 탄압, 유신은 1인, 박정희 1인을 위한 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런 모든 논의가 헌법의 이름으로 자행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네. 그것은 논의 자체가 금지가 되고 의문도 제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 너무나 이 악명 높은 그 긴급조치 9호가 75년 5월에 선포가 됐습니다. 바로 네. 다음 달이면 40주년이 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날 지금 바로 헌법이라는 것을 빙자하면서 헌법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또 과거로 회귀하려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건 왠지 닮은 꼴이다. 그런데 그러면 또 긴급조치 같은 거 선포할 거냐? 이 긴급조치는 유신헌법도 위반한 거예요. 네. 그 악명 높은 유신헌법으로도 네. 이건 못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의 어떤 그 우리의 시민들의 저항, 또 그동안 1년을 한숨과 눈물, 또 그러면서도 남몰래 어떤 분을 사귀면서 살아온 어떤 유족들이나 네. 여러 어떤 그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보상금 얼마, 뭐 대학 특례 입학 어디 이런 것보다도 국가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이 유족들이 국민들께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우리가 네. 국민들한테 네. 더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은 거 아니냐. 네. 오히려 송구하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네. 그러나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국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국가는 헌법과 애국가와 태극기로 상징되는 어떤 그 믿어야 되고 복종하는 국가입니다. 네. 그러나 사람이 죽었을 때 행동하는 국가,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우리 옆에서 같이 이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같이 어떤 그 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연민과 연대, 공감의 어떤 그 대한민국, 이런 인간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없습니다. 네. 예, 이것이 어떤 추상적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강요되는 국가와 실제 우리가 살아야 될 국가의 차이입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이 세월호는 하나의 어떤 우리한테 실존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고, 네. 앞으로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헌법 수호 세력을 자처하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뭐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만, 2011년이었나요? 이제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에 이제 이른바 그 명박산성이라고 하는 차단벽을 설치했던 것이 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네, 그건 위헌 판결이 난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또 그게 등장했습니다. 네. 헌법 수호 세력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헌법에도 제대로 지켜달라.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뭐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런 허위와 기만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도구마가 된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는 이 수세미로 싹싹 닦아줘야 돼. 예, 아주 깨끗이. 오늘 방송 소품으로 아주 적절한 거예요. 다음번에 빗자루 하나 갖다 놓으세요. 저기 그 아예 빗자루로 그냥 쓸면서 방송을 해버리. 네, 참 아주 안타까운 그 문제입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함께 해주셨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일주기를 맞이해서 잊지 않겠다라고 또 스스로 다짐했던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좀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길이다라고 하는 좀 그런 단호한 의지,
를 갖고 우리가 지금 이번 상황을 딱 임한다면 좀 더 좋은 나라, 좀 더디고 힘들겠습니다만 더 좋은 나라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국가는 수없이 많은 상처와 또는 어떤 그 좌절 속에서 항상 딛고 일어서는 그 힘으로 어떤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고 자긍심이 넘치는 이런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예,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자산이란 사실. 이건 뭐 굉장히 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슬픔은 우리한테 힘이 될 수 있어요. 또 지금의 어떤 어려움은 우리가 왜 용기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이 고통 또는 어떤 참사라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의 어떤 감수성으로서 이렇게 포착해서 깨닫는 거죠. 예, 뭐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어떤 죽음이든 다 똑같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죽음을 봤을 때 그 죽음은 우리한테 정상적인 일상에서 그냥 아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윤일병이 1박 2일간 670대를 얻어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러고 예, 또 임병장이 난사한 총에 5명이 피를 흘리면서 빨리 구조하면 그중에 몇 명은 살릴 수 있었거든요. 우두커니 쳐다보고 손을 못 쓰는 사이에 죽어갔습니다. 예, 세월호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고요. 작년 한 해 왜 이렇게 많이 어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죽음들이 많았을까? 그것도 대부분 앳된 청춘들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우리의 인생관 또 우리 국가의 어떤 그 격을 달리하는 하나의 자산으로 삼고 밑거름으로 된다면은 더 좋은 나라 왜 못 만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세월호 일주기를 맞이해서 정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됐어야 될 진상규명조차 한 발도 지금 내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작년에 있었던 윤일병 사건이나 임모병장 사건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사건을 거치면서 정부나 군 당국에서 외쳤던 게 있지 않습니까? 병행혁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근데 뭐 우리가 좀 이따 좀 다뤄보겠습니다만 지금 병행혁신이 좀 시체말로 개판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하죠. 그 얘기부터 좀 하는 거 할까요? 저는 병행혁신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으로도 계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게 개판되고 있는 게 이게 편집장님께서 제대로 자문을 못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죠. 근데 민간군 병행혁신위원회라는 건 뭐냐면은 군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 사태 수습이 안 된다. 민간의 도움을 청한 겁니다. 손을 내밀은 거고, 우린 그 손을 잡아준 겁니다. 그런데 50여 개 과제 중에서 누가 뭐래도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건 두 가지였어요. 군 사법제도 개혁과 병영 옴부즈만, 인권 옴부즈만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두 개 다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 개혁안을 담은 대국민 발표회를 가진 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채 석 달가량이 안 지났어요. 작년 연말에 했으니까. 한 4개월 가까이 지금 이제. 4개월 정도. 이런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잠깐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군 옴부즈만 제도는 그런 어떤 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가혹행위나 그런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제 외부에서 그걸 이제 감시하고 교정함으로써 감시하는 예방적 조치다라고 하면 사법제도, 군 사법제도 개혁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일벌백계함으로써 그걸 일종의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사후적인 조치의 성격이 강한 이런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병행혁신의 이제 양대축으로 양대축이죠. 거론됐던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부터 하나씩 짚어보면 지금 옴부즈만 제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옴부즈만 제도는 당시에 그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군이나 민이나 이견이 없었어요. 야, 이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겁니다. 단지 그 운영 세칙에 있어서 그 옴부즈만을 국가인권위 같은 국무총리 산하기관에 두느냐. 이거는 중간 아닙니다. 아니면 이왕 하는 거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국회에 두느냐. 아니면 한 걸음 후퇴해서 국방장관 밑에 두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화됐는데 결국은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는 국회에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지만 이 정치와 군의 어떤 긴장을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해서 군에서 굉장히 강곡하게 그걸 반대했어요. 그래도 그걸 안건으로 올리면서 중간안으로 정이 그렇다면
일단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자. 네. 이런 데다가 이제 국방감독관, 옴부즈만을 둠으로써 그러면 이 절충안은 받을 수 있냐고 해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절충이 된 내용을 다 개혁과제에 포함시킨 거예요. 1안, 2안, 3안으로. 네. 그런데 최근 상황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절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이 과제 자체를 장기 추진 과제로 일단 재분류해서 당장 도입하는 게 아니라 당장 도입하는 게 아니고 장기 과제로 먼 훗날 하고 싶을 때 안 하겠다는 게 마찬가지네요. 네. 그다음에 하더라도 장관 산하에 국방장관 네. 이렇게 해서 자기 식구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계약이 된 거네요. 하나는 당장 도입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장기 과제로 밀어버리고 그건 사실상 뭐 안 하겠다는 거고 안 하겠다는 거 마찬가지 의미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국가인권회 혹은 이제 총리실 산하로해서 좀 그 민쪽의 역할을 강조했던 게 당초 초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나오는 안은 국방부 장관 산하에 두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이런 정부 입장이 최초로 지지난주에 그 국회 병영문화특위에서 한민구 장관의 입을 통해서 정부 입장으로 나온 겁니다. 물론 국회에서 용납 안 하겠지만 그러나 정부 입장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불과 4개월 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입 아프게 얘기해가지고 합의안 만든 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합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배신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국방부 자문회의에 쫓아갔습니다. 따졌죠? 그랬더니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국방부에서. 당초 초안대로 원안대로 가기가 어렵다. 아니 이 옴부즈만이 도입됐을 때 부정적인 것만 설명을 하는 거야. 결정은 안 됐다 그러면서도 그 부정적인 게 뭐냐? 국회 와서 다 뒤집어 버립니다. 뭐 불시에 쳐들어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지휘권이 마비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거의 이 얘기예요. 그 옴부즈만 제도를 갖다가 자기들이 어떤 그 군에 대한 이적행위로 간주하는 거네요. 글쎄,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옴부즈만은 깡패가 아니다. 여기 가서 뭐 부대 가가지고 두들겨 패고 뭐 뒤집어 엎고 지지고 볶고 이거 하는 게 옴부즈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우리가 정당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군의 지휘권을 무력화한다고 보는 거냐. 지금 실제로 군에서 무슨 사고가 터지면은 3부 합동조사, 5부 합동조사 해서 기무, 헌병, 뭐 감찰, 법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아주 부대 초토화시켜요. 아주 그 부대 마비시켜버립니다. 초토화하고 마비하는 건 당신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의 일정 부분 지분을 내놔라 이거예요. 우리 요구는 그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밸런스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민간이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다른 조사 기능을 좀 죽여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옴부즈만이 깡패냐? 그 다음에 군이 이걸 하고 싶고 말고 싶고 이걸 지들이 결정해서 하겠다는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국민의 명령이자 지침이에요. 우리가 대국민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시민이 자기의 세금을 내서 군대를 양성했으면은 이 군대 주권은 지휘권이 아니라 시민 주권이고 그 시민 주권의 자기 표현이 옴부즈맨이다. 그런데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말고 싶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무슨 정부 입장이 이렇게 뭐 자고 일어나면은 뭐 석 달 만에 보면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1차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그 신뢰를 당신들이 지금부터는 어떤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군이 손을 내밀어 민간이 그 손을 잡아주는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군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선진화되는 거고 국가의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거 하나 없는 나라가 군에서 어떤 모든 사고가 일어나면 군 내부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처리하고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이 조작은폐되거나 축소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지휘관이나 관계관들이 자기 선의를 다 입증해야 됩니다. 왜?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같이 들여다봐주고 같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옆에서 그런 것들을 봐주는 또 민간 세력에게 자신의 어떤 입장을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만큼 책임이 분담이 되면서 본인들이 다 선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건 외부의 공정한 관점, 시각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겠다?
이거는 군대를 어떤 더 폐쇄적으로 그 하나의 감옥처럼 운영하고 외부 세력을 허용하지 않는 전근대적이고 지금까지 군대의 어떤 전통적인 폐쇄성을 그대로 이어가는, 이게 깨지면 군대가 와해된다고 보는 그런 고루한 인식의 산물인 거죠. 이거 참 사람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거. 아니, 이게 사실 뭐 민관군 병행문화 혁신위원회가 그 윤일병 사건 나고 그랬을 때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회의에서 지시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그 병행문화 혁신위원회 아닙니까? 근데 벌써 청와대까지도 생각이 바뀌었어. 청와대조차도. 군이 저렇게 뭐 맘대로 일벌 100개다. 뭐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자기가 한 말 중에 제대로 된 게 뭐 있습니까? 약속하면 돌아서서 뒤집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냉철하게 보셔야 될 것은 세월호 문제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국내 사망 사건도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이런 심사를 가지고. 이래서 옴부즈만 말아먹겠다는 겁니다. 국방 인권 감독관 안 두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방부에 아예 본심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기들 마음대로입니까? 그러니까요. 군에 대한 어떤 그 헌법적 원리는 뭡니까? 민간에 의한 군사력 통제. 그렇죠. 우리는 문민 통제 국가고 이것이 민관 군이 합의한 국가의 명령이라면은 군인은 복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기들이 안 해? 생각해 보니까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 결정까지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거네요. 그거죠. 군이 이제 정말 정작 지휘권을 행사해야 될 부분을 갖다 다른 나라한테 넘겨주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제대로 지휘권 행사가 안 돼서 막 아군한테 총질하는 일이 막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군이 같이 3자가 모여갖고 한 4개월 가까이 토론회에서 합의한 결과조차도, 이건 뭐. 그 합의도 많이 우리가 군에 양보해준 합의예요. 그래서 사실은 욕 많이 먹었잖아요. 병영문화특위에서 나와가지고도 사실은 좀 겁났어요. 이거 시민단체 요구에 못 미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사정 설명했죠. 판은 깨지 맙시다. 한 걸음씩 양보해서 일단 여기까지 타협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또 우리가 기회를 봐야죠. 국가보안법 옛날에 폐지하자 그럴 때 절충안도 나오고 지금에 와서 박근혜 정부 돼 보니까 그때 국가보안법 7조만 없애자고 할 때 그 요구라도 들어줄 걸. 완전히 폐지 안 해도. 왜? 지금 정부 오니까 그 7조에 그냥 신은미 씨 같은 사건 보십시오. 이런 거 보면은 부분적인 성과라도 내는 게 옳았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잖아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얻어낸다면은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더라도 추천권을 우리가 행사한다든지 그때 정치가 개입한다든지 하면 다른 보완 조치가 있으니까 관할권은 양보를 하자. 그러나 인권 감독관 이것만큼은 꼭 가자. 이거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이거 뭐 아주 물거품인데 어디로 증발해 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군수뇌부도 정치인들하고 너무 닮았어요. 작년에 세월호 사건 있은 다음에 선거했을 때 새누리당 출마자들이 다 그 읍소하면서 이번만 도와주시면 모든 걸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약속해놓고 선거 끝나니까 입 싹 닫고 있지 않습니까? 군 지휘관들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각종 잇따르고 있는 국내 이 폭행 사건들, 사망 사건 이런 거 보면서 이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게 병행 혁신이었는데 이제 뭐 소나기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본심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기 또 안 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지 말라고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알고도 저러는 건지 모르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새대가리 닭대가리도 아니고 어떻게 그래 불과 3개월 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립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딴 건 몰라도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옴부즈만 얘기 좀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의 축인 군 사법제도 기록, 이것도 좀 뭐 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더 열받는 얘기예요. 더 열받아요? 더 열받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자, 세상에 말이지. 우리가 어느 전 세계를 다니더라도 어떤 그 뭐 공산국가, 뭐 독재국가 빼고 그 민주국가 중에서 어떻게 이 군대 지휘관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합니까? 사실 절대군주예요.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만일에 너 국방장관 할래, 대통령 할래 하면은 국방부 한 3년 출입해보잖아? 나 국방장관 할래. 이런다는 거야. 왜? 여기는 와보니까 어떤 장관, 사령관, 무슨 사단장 이런 지휘관이면은 말이죠.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법권. 이 사법권은 뭐냐? 수사가 벌어질 때 수사관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할 땐 검사를 임명하고 네. 재판을 할 때는 법관이 아닌 현역 그 장교를 재판장으로 보내고 네. 재판 판결이 끝나면은 판결문에 지휘관이 또 감형을 할 수 있고 네. 이 권한을 지휘관 한 명이 다 갖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사단에서 A라는 장교가 사고를 쳤는데 사단장이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같은 사단에 B라는 장교를 재판장으로 앉혀놓으면 이 B라는 장교가 누구 눈치를 보겠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연고로는 자기 어떤 식구 감싸주는 이걸 하지 않으려면은 군사법원 폐지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했죠. 그렇죠. 이거에 군인들이 다 들어놓았어요. 네. 군대 망했다는 거야. 나 참. 아니,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그 외국 군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고심을 해서, 네. 이것도 사법제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또 장기화되고 질의멸렬해서 합의가 안 되니, 이것도 안 되겠어요. 네. 좋다. 군사법원을 설치하는데, 네. 사단 군사법원 없애자 이거. 네. 사단장이 지 혼자 다 한다. 그렇죠. 네. A라는 사단에서 사건이 터졌으면 B라는 사단에서 누가 와가지고 재판장 하면 조금 나을 건데 네. 이게 아니라 같은 그 안에서요. 식구끼리 재판한다는데 이거 안 되니까 전부 사단 이런 거 다 폐지하고 네. 군당 군사령부급으로 올리자. 네. 그다음에 심판관이라고 하는 현역 장교가 재판장하는 이거 헌법에 뭐요? 국민이 법관한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법관이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네. 재판을 다 진행하잖아 혼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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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심판관제도 없애자. 네. 그런데 당신들이 또 군사기밀 뭐 또 군의 특수성 얘기하니까 좋다. 뭐 성폭행, 강간, 절도, 폭행 뭐 이런 것들은 군사기밀하고 관계가 없으니 네. 일반 재판하고 똑같이 하고 이건 똑같이 하고 군사 기밀을 요하는 사건이래봤자 뭐 있겠냐. 저기 예를 들어 흑금성 사건. 네. 뭐 북한에 가서 이중 간첩 노릇한 정보사 장교가 있다. 뭐 이건 국가 1급 기밀이 벌린 거. 이런 거 몇 건이 있겠죠. 네. 그럼 그것만 네네. 이 전문성이 있는 장교를 재판의 심판관으로 넣는. 요거는 우리가 양보를 하겠다 이게. 네네. 군사 기밀 사건만. 그 대체 그런 방향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었나요? 합의됐죠. 근데 지금 또 뒤집게 하고 있는 겁니까? 또 뒤집게 하고 있지. 어떤 식으로 뒤집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심판관제도 현행대로 유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핵심이잖아요. 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예. 이게 그건 지금 방식대로 계속 가겠다. 계속 가겠다. 그러니까 역시 요게 정부 입장은 결정 안 됐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네. 국방장관께서 병영문화특위 와가지고 심판관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 그 다음에 나머지 개혁도 장기과제로 빼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현행 유지하고 나머지는 장기과제. 장기과제.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 뭐 말 어렵게 합니까 우리가.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근데 요 두 가지가 평형문화혁신에서 나잘나잘한 거 국민들 다 비웃어요. 또 무슨 휴대폰을 병사들한테 지급한다. 또 애들 여가 시간에 독서 운동을 한다. 무슨 재능 기부 동아리를 해서 댄스 동아리, 영어 동아리를 한다. 아이고 그런 너절너절한 과제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지역적인 거잖아요, 그건. 그 여가 시간에 그러면 책 읽히고 바둑 떼야 되고, 그 다음에 댄스 동아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럼 애들이 좋아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죠. 여가 시간이 또 하나의 업무 시간이 됩니다. 네네. 이런 게 몇십 개예요, 이런 게. 그런데 병영에서 법과 정의, 말하자면 인권이 살아 숨지는 거는 제도 개선입니다. 그건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두 가지가 어떻게? 입 싹 닦겠다, 이거. 입 싹 닦겠다. 요 얘기입니다. 우리 진짜안보가 잠깐 이 병행혁신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작년 12월 말에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불만족스러운 거 있더라도 그래도 한 1, 2보 정도 전진한 거니까 앞으로 이제 입법 과정이라든지 국회에서 논의를 좀 지켜보겠다. 우리가 이제 작년 말에 방송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3, 4개월 안 다루는 사이에 또 개판이 돼가고 있네요. 개판이 돼가고 있는데 앞으로 주목해야겠네요, 이거. 이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군 지휘관들의 이런 정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개혁안을 만들어 군과 장시간 여러 날에 걸쳐 토의해가지고, 군과 합의해서 만든 이 개혁안의 의미는 국민이 군에서 요청한 도움에 손길을 잡고 선의로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우리가 그럼 같이 한번 잘해보자 해서 그렇죠. 실제로 한 걸음 양보해서 선의로
그러면 군을 믿고 요 정도 선에서만 한번 개혁을 해보자고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군 지휘관들은 이걸 악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이 군에 간섭해가지고 군을 무너뜨리고 우리 지휘관의 권위를 싹둑 아주 싹 말아먹으려는 이런 불순한 시도라고 해석을 하고 반발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선의를 악의로 해석했습니다. 네. 이건 국민의 명령을, 국민의 어떤 지침을 복종하기는커녕 이걸 뒤집어 엎는 악의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뒤집어 엎었다. 네. 이게 진실이라면, 자, 시민이 낸, 납세자들이 낸 어떤 그 소중한 자원으로 군대가 양성되고 운영이 되는데, 그 군대는 우리가 잘 써먹자고 한 네. 집단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말 안 듣겠대요. 우리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보수 진보 문제입니까? 그렇죠. 국민 여론의 80%가 하라고 한 그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대통령도 그렇고 하다못해 뭐 조선일보 사설도 그렇고 이런 방산 비리니 군대 내 폭력 사건이니 뭐 이런 것들은 이적행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군의 전투력을 갉아먹는 이적행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집단과 보수적인 매체조차 이적행위다라고 얘기를 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관심사에서 좀 멀어지니까 완전히 지금 없었던 일, 예. 이런 거 다시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이런 식으로 군대를 계속 그렇게, 정말 어떤 발전의 시계가 멈춘 이런 군대로 끌고 가겠다고 한다면 군 지휘관들이 흔히 하는 문법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누가 제일 좋아할까? 누가? 그러게요. 저기 이북에 뚱뚱하신 분이 제일 좋아할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게 이적행위가 아니면 누가 이적행위를 했다는 거야. 우리가 실상이 그래요, 실상이. 사실 오늘 방송에서는 좀 한일 관계를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세월호 얘기 좀 하고 또 이제 그래도 살짝 기대를 했던 평양혁신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진짜 열받네요. 진짜 열받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것이 세월호. 그리고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각종 반인권적인 폭력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충격을 줬고 정치권 또 정부에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사안들인데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국민 여러분 여태까지 회초리를 들었다면 앞으로 몽댕이를 두십시오. 몽둥이를 드세요. 말 안 듣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결코 우리 김동재 편집장께서 우리가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발언은 아니다. 우리 귀엽게 이걸로 문대죠, 뭐. 그런 적폐는 이걸로 빡빡 문대하고 좀 없애겠다고 좀 약속을 좀 드리고. 수세미로 그냥 얼굴 갈아버려야 돼. 아무튼 이 정말 그 답답한 상황들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나라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 밖에서도 정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월 16일 정확히 이제 세월호 침몰 일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만 4월 16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나 그거 참 궁금하던데 그거 그 역사상 처음이에요. 저도 뜻밖이었는데 외교차관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가 열린 건 그 4월 26일 날 회의가 첫 회의였답니다. 역사상. 그리고 외교차관 회의가 끝나니까 한미일 고위 국방회담 3자 DTT라고 부르는 이제 국방 회의가 열렸죠. 바로 이제 이어서. 그래서 지난주에 워싱턴에선 이 한미일 3자 관계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어떤 문제였는데 국내에선 별로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글쎄 저도 그게 좀 이상했는데 그러면 실상에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조금 놓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했던 거는 그 이제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일본 대표로 참가한 사이키 아키타가라고 하는 그 외무차관이 있습니다. 외무차관이 그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건 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한국과 일본은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주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50년간의 역사. 70년은 아니고. 뭐 100년간의 역사도 아니고 50년간의 50년만 잘라서. 그리고 50년간의 역사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지난 50년간의 역사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그러니까 그건 한일 협정 1963년에 한일 수교 협정이 체결된 65년에 한일 협정이 체결된 그 이후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50년의 역사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그 이전의 역사까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일본도 노력해야 될 것이 있지만 한국도 지난 50년간의 성공적인 한일 관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약간 듣기가 거시기하네.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의 그 고위 관료가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것도 한국의 외교차관이 옆에 있는데
역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보통 일본은 뭐 식민지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상투적인 답변일 수 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야 한국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데? 일본이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니냐. 한일협정 당시에 뭐 배상금 형태라든지 그 유성 차관 형태로 또 당시에 또 박정희 정권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뒷돈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뭐 김종필 오히라 회담이죠. 네.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준 돈으로 일본이 이전해준 기술로 일본이 제공한 공적 그 이제 ODA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과거사는 송두리째 무시하고 왜 식민지배 역사만 물고 늘어지느냐 이런 식의 얘기인 거거든요. 네네. 이거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셨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뭔 말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나오네. 아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본 외교차관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민간 학자들이나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 어차피 역사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과거에 한국한테 불행한 일도 했지만 너희들이 65년도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한일협정 이후로 일본이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한 것도 인정해 달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 고위 외교관료가 옆에 있는데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제가 보기엔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 이거는 아베 신조 정권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역공을 취하고 나오겠다. 이런 메시지를 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발전주의 식민사관에 따르면 이게 그 한국이라는 게 어떤 식민지냐 피식민지냐 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보다도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갖고 주로 따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일제시대 때 철도도로 누가 깔아줬냐. 그런 식으로. 또 한반도에 발전소 누가 지어줬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일 이제 수교 협정이 있던 1965년 이후에 차관 누가 빌려줬느냐. 그 다음에 일본이 경제 성장한 떡고물을 한국은 수혜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경제적인 어떤 팩트 몇 가지를 가지고 발전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식민사관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로스토우라는 한때 재무장관도 했고, 이 양반이 이제 저개국 발전론이라는 이론을 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산업화 단계를 쭉 설정하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돼 있는데, 이런 단계를 쉬프트, 즉 도약하는 것을 그 나라의 어떤 발전이라고 봤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 또는 제국주의 또는 팽창국가가 약소국에 접근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논거로 상당히 오래 쓰였던 어떤 주류 학자들의 그 사상이었고 한국으로 이것이 수입되는 순간 이것이 식민사관이 된 거죠. 그렇죠. 이른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에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데서 일본이 크게 기여했고 그거를 한국이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전범국가가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뭐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전범국가가 이런 말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막 자화자찬하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또 사실이냐? 예를 들면 이 논리는 이런 거게 보면은 돼요. 이건 뭐 제가 실제로 겪는 일입니다만은 제가 잡지사니까 인쇄소에 맡겨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많이 밀렸다고. 지금 외상값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미안해야 돼? 인쇄소가 미안해야 돼? 편집장님 미안해야죠. 당연히 책 만드는 죄인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 돈도 있을 거 아니야. 못 준 돈도 있지만. 그러니까 당신 인쇄소 누구 때문에 먹고 사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인쇄소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때문에 당신도 덕분거 있잖아. 기계 안 멈추고, 인쇄 기계 안 멈추고 돌릴 수 있는 거 누구 덕분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못 준 돈이 있다고 자꾸 그랬는데, 아니, 그나마 그래도 나한테서 좀 받아간 돈 있잖아. 이 얘기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귀싸대기 맞아요. 귀싸대기. 싸대기 맞아도 그쪽에서 밤잠 안 자고 성실하게 인쇄기 돌려 찍어가지고 제 날짜에 납품해 줬더니 딱 가져갔는데, 나 때문에 나 먹고 사는구만 이런데 외상값 주지도 않는 놈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나 앞으로 인쇄 안 해. 이래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입장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어떤 피해라는 것은
자꾸 경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따져볼 영역이 많지만은 사실은 국가의 어떤 그 존립이라는 건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이 세 가지를 국채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국가의 3대 요소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유린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식민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상호 이전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누구는 일방적으로 덕보고 누구는 일방적으로 손해봤다는 게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통계 수치를 봐도요. 지난 50년 동안 한일협정 이후 50년 동안 일본이 대한 무역 흑자, 일본이 우리한테 벌어간 무역 흑자가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 얼마요? 우리 돈으로 500조. 500조이 넘죠. 500조가 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장사해서 이익 본 게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일본이 자본 국가였고 정말 일본 국민들이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던 그런 경제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게 한국 전쟁이지 않았습니까? 한국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일본이었단 말이죠. 그걸 일본에서는 천우라 그랬는데 그렇죠.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했는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일본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첫째는 메가더로부터 국권을 제한당하면서 군의 재무장을 굉장히 제한당했던 이 족쇄가 풀어집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경제의 메가더 정책,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메가더 정책은 일본의 전전 이전에 필리핀이나 어디 침략할 도저히 능력이 없는 나라 이하 수준으로 경제력을 묶어두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메가더가 했던 얘기는 일본 국민들이 간신히 먹고 살 정도의 경제력, 간신히 먹고 살 정도의 경제력, 이 정도를 생산에 대한 투자 못하는 거야. 그냥 기근에만 들리지 않고 연명만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정책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180도 바뀝니다. 한국 전쟁 없었으면은 일본이 저렇게 어떤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경제 대국이 될 기회는 적어도 20년 이상. 30년 이상 뒤로 미뤄졌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아마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수준 정도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돼도 싼 나라예요, 사실은. 그렇게 돼도 지 업보라고. 자기 업보인데 거꾸로 됐습니다. 불과 2차 대전 종전 5년 만에 바뀐 거예요, 이게.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자, 이래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군사 원조, 경제 원조 다 받아 먹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하는 사이에 그들은 경제를 재건해가지고 우리보다 앞선 경제력으로 우리한테 많은 자본재를 팔아먹었던 거죠. 그 자본재 없이는 한국은 경제가 산업화가 안 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가서 무역 역조를 감수하고 사와야 됐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한일 관계는 매우 불편한 진실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경제적 상호 의존 국가니까 여기서 누가 손해받네, 누가 이익받네, 누구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외교적으로 하는 건 매우 적절치 못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는 베트남 전쟁의 특수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경제에 도움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베트남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전쟁 나가지고 니들이 특수 누리고 한국이 산업화됐잖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한테 얘기한다면 우리 관계 괜찮은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일본한테 그렇게 얘기할까? 우리도 도저히 그다음에 베트남한테 그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 관계는 말이죠. 이게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것을 그 무수한 매듭이 되어 있는 이 복잡한 미로 같은 국제 관계를 어떤 이런 식으로 갑과 을 관계처럼 표기한다는 건 국제정치 외교의 어떤 현장에서는 금기시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는 그 배경에 어떤 사고겠냐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석도 아니고 민간학자도 아니고 외교부 고위관료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 고위외교관이 옆에 있는데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발언을 한 것도 굉장히 좀 놀랍고 우리한테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당시 그 이회에 참가했던 그 조태용 외교부 차관은 현장에서 제대로 반박도 안 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어. 오히려 이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한일 관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 그러나 동시에 양국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들, 안보 협력, 군사 협력,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협력을 증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본 외교차관, 한국 외교차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방부의 블링컨 부장관, 블링컨 부장관이 흐뭇한 표정으로 한마디 딱 하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한일 간의 이번 토의를 통해서 한미일 3자 외교 차관 회의를 통해서 양국이 직면해왔던 과거사 문제, 현재의 정치보다 미래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포린 팔럿이라고 하는 미국 그 외교 전문 잡지에는 조태영 차관이 한 발언을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베리 나이스. 이제 한일 관계의 이 서먹서먹해진 분위기가 비로소 이제 해결되기 시작했다. 베리 나이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주 훌륭했다. 미국 전형적인 미국 시각처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반성은 고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한국 너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된 건 우리 덕분이다. 이런 식으로 뭐 갑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열받는 문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그러면 그런 과거를 덮고 가자는 미래가 도대체 어디냐. 이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의 그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한 얘기는 중국 얘기도 했다.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그 남중국해, 동주국해 여기서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한미일 3자가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기 힘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꾸 역사 문제다, 과거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잊어야 하는 문제 또는 우리가 초월하거나 극복해야 될 문제로 자꾸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의 문제는 현재 정치화되고 있는 문제고, 이게 결코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역사 문제를 우회함으로써 가져가고자 하는 어떤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라는 것은 하나의 과거의 중국을 견제하던 대륙 세력에 맞서던 해양 세력의 재건이거든요. 해양 네트워크의 재건입니다. 그런데 반도 국가인 어떤, 사실은 섬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 대한민국을 그러한 해양 세력의 네트워크에 편입을 시킴으로써 어떤 중국, 러시아와 같은 대륙 세력에 맞서는 하나의 대치전선을 긋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미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잊자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 역사를 다시 답습하자는 것과 동일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컨대 바람을 폈어. 우리 진짜요? 가족 몰래 앞에 예컨대라고 수식어 붙었어. 그런데 예컨대인지 아닌지는 뭐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그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자, 그런데 걸렸어. 마침 요즘 간통죄도 폐지됐어. 그래가지고 이거 뭐 폐지도 됐는데 뭐 집에 가서 씩씩 웃으면서 하면은 처음이 아니거든.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전에도 그랬는데 과거는 잊고 새 출발하자 그랬다. 근데 또 그랬다. 또 과거 잊자 그래야 되느냐? 또 새 출발하자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은 여보,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가정을 생각해. 우리 미래로 나가야 돼. 우리 애들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오는 거야. 그 실제로 해보신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너무 논의가 세련되어 많이 보니까. 그러면은 좋다,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간다 하는 문제야. 어떤 가족이 반대하겠어요? 어떤 부인이 반대하겠어? 그렇죠. 그 대명분에 대해서. 그걸 누가 반대? 당연히 나가야지. 애들이 있지. 그러려면은 과거에 그랬던 거에 대한 어떤 다시는 이게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어떤 진정성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싹싹 빌어야 되거든. 근데 왜 과거를 얘기하냐고 따져버리면은 그 부인이 그 진정성을 믿겠냐, 이게. 그렇죠.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과거의 일이냐, 이거야. 한번 바람 핀 놈 또 피잖아. 한번 습관이 잘못 들이면. 근데 지금 일본의 나쁜 습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은 동아시아를 이 평화공존의 새 질서로 가자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일본하고는 단기적인 긴장은 감수하겠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동아시아 질서가 평화공동체로 갈 때 결국은 일본 내에 내재하고 있는 평화적 본성이 일깨워줌으로써 그 세력이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밀 것이다. 그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정말 미래로 가는 거다. 이게 바로 동북아 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로 가자고 하는 그런 구상이 아니에요. 그런 구상이 아니고 마치 바람핀 남편이 또 바람 피기 위해서 과거를 잊어달라고 사정하는 어떤 그 이중성과 유사한 후한무치한. 근데 왜 나를 눈 부릅뜨고 쳐다봐 지금? 지금 나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나는 제가 예컨대란 표현을 제가 잠시 내가 너무 리얼하게 묘사했단 말이야. 내가
지나간 일이라 제가 그 예컨대라는 표현을 잠시 망각을 했는데 이건 정확히 이제 예시를 든 거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지. 이걸 과거의 문제라고 지금 치부를 해버리면 예, 그러면 우리 스스로 정신의 감옥 속에 우리를 가둡니다. 도덕의 무덤 속에 우리를 파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래로 잘 계승되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독재자나 특히 보수 정권은 과거라는 말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 세월호라는 말, 또 뭐 요즘 어디 뭐 광주 4.19 이런 데 보면은 어떤 그 참 기념사 보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집에서 보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과거를 미래에 대한 동력으로 삼자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단순히 어떤 그 뭐 그걸 극복하고 초월하고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 뇌세포가 그렇게 기억을 쉽게 지우지 못합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만 우리 기억의 저장소는 그렇게 컴퓨터 딜레트 그 삭제 누르면 싹 지워지듯이 그지? 이렇게 우리 뇌가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우리 이 방송이 뭐 약간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바람입니다만 아무튼 그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투트랙 역사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데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경제 기여론을 가지고 좀 역공을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건 그냥 뭐 아주 오히려 그냥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또 하나의 트랙이 다 가져와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찌됐든 아베 신조가 그리는 일본의 미래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적극적 평화주의다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이름 주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제기는 고사하고 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미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한국이 그런 미일 동맹에 손을 잡고 이게 마치 미래의 이익인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또 이제 행동을 취하고 있는 착각입니다. 이런 모습도 대단히 좀 착각이고 위험한 퇴행입니다. 값비싼 대가 치를 겁니다. 자, 어느덧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가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흔하게 하는 그 말 중에 이웃과 친해지기 위해서 또 다른 옆집을 욕하지 마라. 적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하고 친해질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친해지기 위해서 그걸 왜 반대합니까? 북한을 완전히 명시적인 적으로 삼고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삼고 이런 어떤 과정이 그 가운데에 놓인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집을 굉장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진짜 한번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최근 한일 관계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이제 이번 주에 중국 출장 다녀오시는데 다음 주에 못 뵀습니다. 그 다음 주에 아주 따끈따끈한 중국 이야기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주엔 스페셜 게스트 한번 모시고 우리 김종대 편집장 대타 역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진짜 한번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